바로 15일 미러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겉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위한 자리라고는 하지만 정작 우크라이나 정상은 빠진 채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2차 회담을 위한 테이블 세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거의 협박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안 하면은 더 이상 2차도 안 본다.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네. 과연 이번 회담이 종전의 문을 열 계기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류한수 상명대 역사 콘텐츠학과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러 정상회담 지금 많은 사람들의 눈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이야기가 나올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 정상은 빠진 채 회담이 열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휴전이든 정전이든 가장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려면 3자가 대면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역시 체급이 딸리는 강대국에 비해서 약소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시쳇말로 애들은 빠져. 애들이 빠져야지 어른끼리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하는 데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의기투합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는 우리나라 갑자기 사인할 때 정전 휴전 사인할 때 우리 없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그런 거구나 지금. 거기서 빠졌구나. 사인할 때 빠지나 보다 정전하면서 되게 좀 이제 아쉬운데 어쨌든 2차 회담 앞두고서 테이블 세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 이제 푸시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노벨상도 타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많으니까 석유값도 맞춰야 되겠고 이게 푸시를 하는데 이게 결국은 트럼프가 원하는 건 그건데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 전에 오신 분께서는 이거는 합의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푸틴도 아주 개성이 강한 인물이고 트럼프도 정말 개성이 강한 인물이어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21세기 초엽을 살고 있는데 아마 이 두 분의 협상의 결과로 21세기 중엽과 후엽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많은 게 걸렸기 때문에 또 그만큼 합의를 도출해내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듯합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가 역사책에 나오게 될 순간을 내일 앞두고 있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협상도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한데도 미러가 만나게 되는 이유가 사실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러시아를 좀 제재하고 있는 과정 중에 지금 이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 중에 이 러시아 관련된 제재 이야기들도 좀 테이블에 많이 올라오게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오늘날만 따져보면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측의 제재를 가장 강하게 받고 있는 나라가 북한도 아니고 쿠바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고 바로 러시아입니다. 3년 동안 엄청난 강도의 제재에 시달려 왔는데 사실은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림반도를 병합하면서 서방의 제재를 받기 시작하면서 한때 기우뚱, 휘우청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체질 개선을 좀 해놔가지고 사실 기저체력을 길러놨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제재를 받으면서도 잘 버텨왔고 워낙 큰 나라라서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미국이 더 강한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러시아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 않을 듯하고요. 사실은 그런 경제 제재보다는 결국은 유라시아 대륙 더 크게는 이제 글로벌한 차원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세력 조정을 하고 절충을 하고 할 것인가를 놓고 단판 승부를 할 듯합니다. 최근에 근데 러시아 제재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미국이 러시아랑 제재를 하는 다른 국가들까지 또 제2차 제재를 하겠다 이러면서 걸려든 게 또 인도였었잖아요. 그런 제재들도 그러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물론 인도로서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고 답답한 측면이 있겠지만 사실은 인도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좀 확실히 또 느낀 게 뭐냐면 옛날과 같은 일극 체제가 아니구나. 결국은 미국이 물론 몰락하진 않겠지만 미국은 여러 개 중에 하나의 극일 뿐이고 결국은 인도,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미국, 그다음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이런 여러 개의 극이 존재하는 상황이 될 듯한데요. 처음은 제가 볼 때 인도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는데 인도가 어떻게 허장성세할지 모르지만
저 미국의 제재에 굴복하지 않고 러시아 계속 거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사실은 브라질한테도 통하지 않고 있고요. 인도한테도 통하지 않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은 좀 체면이 구겨진 측면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거 다 합치면 브릭스겠네요. 그렇습니다. 브릭스 맞아요. 전체가 한 나라라고 보면은 미국이랑 이게 반대편에 서 있는 게 브릭스다 이런 생각이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이제 합의를 이제 교수님들이 약간 뉘앙스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아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듯하지는 않고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조건을 양쪽에서 제시를 할 거잖아요.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그럼 이제 둘이 제시하는 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좀 낮더라도 어떤 거를 양쪽에서 제시를 했을 때 이게 좀 통과가 될 수 있을까? 종전이나 정전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시장 상황에서 종전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벤트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내일 또 쉬는데 이제 미국 시장은 또 다 이제 뭐 문제가 좀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경우라면은 이제 패스가 되고 종전이 되고 어떤 경우라면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조건들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까지 3년 동안 미국이 그 우크라이나의 그 뒷배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스폰서 역할을 하면서 이 약소국인 우크라이나가 3년 동안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지속해 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뭐 바이든 때 얘기고 나는 이 전쟁에 별로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입장은 명확할 것입니다. 지금 동쪽의 그 전체 영토 20%에 해당하는 지역을 뺏기고 있는데 이것을 돌려달라 이런 입장일 것이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또 침공해올 가능성이 있으니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줘서 우리의 국가 안보를 뭐랄까요 보장해달라 이런 입장일 텐데 여기서 바로 이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척적인 관계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푸틴 대통령은 일단 동쪽 영토 20%를 차지한 것을 자기 땅으로 삼고 싶어 하고요. 이미 그 지난해에 헌법을 개정해서 러시아 땅으로 선언을 하고 거기 사는 주민들에게 러시아 국적까지 부여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토 문제도 그렇고 결국 그 푸틴 대통령이 늘 하는 말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하나 증상일 뿐이다. 병의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병의 원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우크라이나가 서방 진영과 러시아 진영 사이에 끼어 있는 중간국인데 중립 정도를 지켜주면 좋았을 텐데 중립을 지켜주지 못하고 2014년 이후로 철저하게 서방 지향적인 그 입장을 보이면서 러시아 안보를 위협해왔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무력화하거나 아니면 중립국이 되거나 최소한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당연히 두 대통령이 철저히 대립하는 입장이고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쪽을 들어줄까 하는 문제로 결국 이 회담의 성과가 나올 텐데 감히 예상하건대 저는 크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내치고 러시아 편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물론 그 15일에 있을 회담에서 전격적인 뭐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러진 않겠지만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이익보다는 러시아의 이익을 두드라는 성향을 보이면서 결국은 더 앞으로 있을 대타협의 징검다리로 설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미국이 뭐 성과는 없었지만 러시아 제재를 계속해서 해오던 상황이었는데 러시아 쪽에 손을 잡겠다라는 게 지금 딱 와닿지가 않거든요. 크게 보면요, 사실은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살펴보자면요, 유라시아 대륙에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두 말썽장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동쪽에는 중국이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까지만 하더라도 이 유라시아 대륙의 두 말썽쟁이를 동시에 제압할 수 있다, 아니면 동시에 상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실을 좀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한쪽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러시아와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러시아가 미국에게 대들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미국과 협상을 벌여가지고 뭐 최소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난 다음에 힘을 모아서 중국을 주저앉히는데 집중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러시아와 중국을 놓고 저울질을 할 때 미국한테는 중국이 더 강한 라이벌이기 때문에
중국 견제를 위해서 러시아와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인물이 트럼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원래 트럼프랑 푸틴이랑은 좀 친하지 않았었나요? 친하죠. 예. 네, 친했었는데 예. 이제 그래서 둘이 모여서 뭐를 어떻게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하자라는 결론을 지을 건가 이런 저는 생각이 약간 들었었거든요. 뭔가 예, 둘이 예. 협의하는 게 아니라 예. 어떻게 해야 제가 말을 듣겠니? 뭐 예. 이런 걸로 협의하는 자리고 그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은 그래서 통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유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지금 미국이 너무 안 좋은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으니까 유가까지 올라가면 진짜로 힘드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이제 그래도 저는 포지티브하게 보고 싶은데 대부분 이제 오신 분들이 다 이제 안 될 거다 이거 거의 이런 분위기로 쭉 몰고 가시네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두 인물이 워낙 개성이 강한 인물이고 해서 사실은 이 국익만 따지자면은 이 아귀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실은 아주 강한 실권을 가진 푸틴 대통령과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대타협을 이루면은 가능할 텐데요. 그래도 사실은 이런 대타협은 한 번으로 끝나진 않고 최소한 두 번, 세 번의 뭐랄까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그러면 러시아 쪽에 좀 더 유화적인 제스처를 미국 쪽에서 취하게 된다면 예. 그 과정에서 여태까지 해왔던 제재들 좀 풀어주는 것들 이야기도 예.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예. 뭐 이 회담 이후에 예. 식료품 시장이나 에너지 시장은 뭐 어떤 식으로 좀 변화를 예상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러시아에 가고 있는 제재를 뭐 일부 풀어줄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도요. 사실 지금 와서 보면은 그러니까 뭐 그 곡물 수출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그 흑해라든지 아니면 유럽에 국한된 이해관계는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가 됐고요. 더 큰 문제가 제기될 듯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5일에 열릴 정상회담의 그 장소가 바로 알래스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하필 알래스카일까를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 러시아 영토 러시아 영토이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았는데 사실은 북극 항로 개발에 관한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그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그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그 주된 그 물류 루트가 지중해에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인도양 그다음에 그 뭐랄까 동남아를 거쳐서 이 극동까지 오는 거였는데 사실 지금 그 뭐 기후 교란,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해가 많이 녹아서 예전에는 1년에 항행할 수 있는 달수가 뭐 두어 달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얼어 있는 달수가 그 두어 달밖에 안 되고 그 절반 이상의 기간을 항행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북쪽으로 북극해를 통해서 가면요, 이 루트의 길이가 3분의 1을 줄어들고요, 물류 비용도 30%당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적극적으로 러시아가 이 북극해 항로 개발을 주도해왔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천상 그 트럼프 대통령은 쉽게 말하면 비즈니스맨이고 이익을 추구하는데 특화된 인물인데, 사실은 뭐 그 한 3, 4개월 전을 돌이켜 보면 뜬금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사겠다. 그쵸. 내지는 뭐 캐나다가 미국의 한 주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돌출 행동은 아닐 거고요. 분명히 북극 항로 개발을 염두에 두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결국은 이 21세기 중후엽을 가름하는 중요한 경제 루트가 바로 북극 항로가 될 것 같고, 여기서 미국과 러시아가 정말로 그 의기투합해서 큰 그림을 그려낼 수 있거든요. 그것을 생각하고 저는 알래스카에 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유럽에 국한된 어떤 뭐 제재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그 카드가 더 중심 주제가 돼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전 또는 휴전을 포커스해서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두 명은 사업적으로 합의를 좀 볼 거고 그것이 이제 북극 항로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전쟁에 대한 플랜 B가 북극 항로일 수도 있는 건가요? 만약에 지금 이제 합의가 안 될 거다라고 다들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합의를 안 됐지만 뭔가 다른 걸 줘야 이제 시장이 안정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트럼프는 이제 북극 항로나 이런 플랜 B로 제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사실은 그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쇼맨십이 강한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은 전직이 그 KGB 요원이었지 않습니까? 속내가 어떤지 잘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로 유명한데, 그렇게 상반된 스타일의 정상이 만나서
어떤 그림을 그려질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물론 국력은 미국이 훨씬 크지만 협상의 기술이라든지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은 오히려 그 푸틴 대통령이 쥐고 있는 패가 많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건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비율을 맞춰준다고 할까요? 더 많은 그 이권을 양보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이득을 얻어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희생해서 러시아의 입지를 키워주고요. 그리고 이제 북극계 항로에 관한 타협을 이뤄내고 그 다음에 그 중국 견제하는데 함께 하자. 내지는 우리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온 힘을 쏟을 텐데 러시아가 중국 편에 서지 말고 뭐 중립이라도 지켜달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요구를 할 것 같고요. 그런 식의 미국의 양보가 그러니까 푸틴이 볼 때 얼만큼 자기 성에 차다고 싶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전황이 상당히 지금 러시아에게 유리한데요. 휴전에 동의해주거나 아니면 또 다른 협상 카드를 제시하면서 그래도 미국의 면을 살려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계속해서 좀 서로 으르렁 할 줄 알았는데 예. 오히려 더 큰 차원에서 예.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하게 되는 상황을 예, 저희가 예. 또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